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한나라 성제시대의 두 여인, 작장중무와 유성군의 주인공, 물찬 제비 조비연과 추풍선의 주인공, 반처녀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나라의 11대 황제 원제의 아들인 12대 성제 유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황제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성제는 즉위하자마자 곧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관심이 소홀해지자 중앙의 권신들과 지방의 호족들은 때를 만난 듯 제멋대로 많은 토지를 겸병하고 소금과 철 전매의 이익을 독점하여 자기들 뱃속을 채우는 데 바빴습니다. 성제는 이를 알았지만 자신도 지지 않고 자신의 능묘를 짓기 위해 국고를 탕진했지요. 이에 따라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사냐를 떠돌아다녔으며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농민들이 이곳저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는 곧 나라가 머지않아 망할 전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돌보지 않던 성제는 즉위 초에는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허황후만을 가까이 했지만 즉위한 지 10년이 지나 허황후의 나이가 30에 가까워지자 그녀에게 실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제는 곧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중의 한 사람인 반처녀에게 눈길을 돌렸지요. 그녀는 월기교의 반항의 딸로 총명하고 미모가 뛰어났으며 당시 여자로서는 드물게 문장과 시화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반처녀는 후에 시인으로도 이름을 내게 됩니다. 그녀는 후한시대 들어 역사서 한서를 저술한 반고, 서역개척으로 유명한 반초, 반고가 끝내지 못한 한서의 일부를 이어서 완성시켜 최초의 여류역사가로 이름을 날린 반소, 이런 삼남매의 아버지인 반표의 고모였으니 이들에게는 고모할머니 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안 출신의 반처녀는 성제의 눈에 띄어 입궁하였으나 처음에는 비교적 낮은 자리인 소사라는 직위에 머물렀지요. 하지만 반처녀는 곧 성제의 총애를 받아 금방처녀에 책봉되었으므로 직위에 따라 반처녀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처녀로 책봉된 초기에는 성제로부터 매우 총애를 받는 후궁이었으나 성제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돌도 지나지 않아 모두 죽고 말았으며 젊고 아름다운 조비연과 그 여동생 조합덕이 후비로 입궁하면서 점점 총애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조비연이 오늘 이야기의 다른 주인공인 물찬 제비 비연인 것이죠. 조비연 자매는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허황후와 반처녀를 제거하기 위해 허황후와 반처녀가 공모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후궁들을 저주하고 뒤에서 황제에게 불손한 언사를 했다고 무고한 것입니다. 이 무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허황후는 황제의 총애를 뽐냈다는 이유로 폐위되어 미인으로 지위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반처녀도 조사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으나 오히려 황제는 반처녀의 성실성에 감동하여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백근의 금까지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반처녀는 모든 혐의가 풀려 다시 처소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신세는 그 옛날 성제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때와 같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조비연 자매로부터 모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반처녀는 후궁에서 도망칠 방법을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자신을 귀여워하던 황태후 왕정군을 모시겠다고 성제에게 건의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왕정군이 거처하던 장신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황태후 왕정군은 성제의 생모로서 원제로부터 단 한 번의 승은을 입고 성제를 낳아 황후의 자리에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반처녀는 장신궁에 머무르면서 자도부, 도소부, 원가행 등 3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에 원가행만이 오늘날까지 전합니다. 원망의 노래라는 뜻의 원가행은 한때 사랑을 받던 부채가 가을이 되니 버려진다는 내용이지요. 이 시에서 비롯된 추풍선 또는 추선, 첩여선 등의 말은 모두 같은 뜻의 말이지만 추풍선이란 말이 가장 흔히 쓰입니다. 아무튼 추풍선은 이후 남자의 사랑을 잃은 여인이나
쓸모가 없어진 물건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재가 조비연 자매를 만난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성재가 어느 날 누이 양아공주의 집에 들러 술을 마시다가 하녀들을 불러 권주가를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중 한 소녀의 목소리가 빼어났는데 몸매 또한 가볍고 허리가 제비같이 날씬한 이른바 경신세여의 미녀로서 성재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비연에게는 합덕이란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둘 다 모두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중 비연은 몸매가 물찬 제비 같다고 하여 본명인 의주 대신 비연이라 불리었고 동생 합덕도 살결이 분결 같은 매력적인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두 자매는 용모뿐만 아니라 감으로도 성재를 홀렸습니다. 비연에게 빠진 성재가 그녀를 당장궁으로 불러온 것은 물론이었지요. 성재는 비연을 후궁으로 삼은 뒤 동생 합덕도 입궁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황태후 왕정군의 강한 반대를 물리치고 기원전 18년 12월에 허황후를 궁에서 쫓아낸 후 기원전 16년에 조비연을 황후해 조합덕을 소위에 봉했습니다. 하지만 조비연이 황후, 즉 효성황후가 되고 나서부터는 변덕 많은 성재의 총애가 시들어갔지요. 성재는 조비연보다 조합덕을 더 총애하였고 조비연은 이런 조합덕을 질투하였다고 합니다. 초조해진 조비연은 어떻게든 수태에서 성재의 총애를 되찾아오려고 건장한 남자들을 숨겨두고 관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들에게 빠져 오히려 성재가 오지 않기를 은근히 바랬으며 성재가 와도 마지못해 겉으로만 아양을 떨었다고 합니다. 이런 비연이 어느 날 잘생긴 시랑벼슬의 연적봉을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합덕에게 이를 들키고 말지요. 그래서 비연은 합덕의 입을 막고자 그녀에게 연적봉을 보내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니 합덕도 이를 즐겼다고 하며 나중에는 아예 연적봉을 자기 것으로 하였습니다. 성재는 합덕을 소양궁에 살게 했는데 매우 화려한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합덕은 성재를 졸라 연적봉을 만나기 쉬운 곳에 궁을 새로이 지어받았으며 이를 소빈관이라 불렀습니다. 비연이 연적봉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안 성재는 비연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합덕이 언니를 비호하여 비연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몇 해가 지나도 조씨 자매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자 성재는 태자를 보기 위하여 몰래 조효의 딸 조궁을 불러 몇 번 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수태하자 성재는 매우 기뻐하며 6명의 궁녀를 보내 시중들게 하였지요. 이 사실을 안 합덕은 거짓 조서를 내려 조궁을 가두고 협박하여 자결하게 하였으며 아기는 물론 시중들던 6궁녀도 죽여버리는 무서운 일을 저지릅니다. 성재도 이 사실을 알았으나 합덕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성재는 또 상림원의 탕목관에 머무르고 있던 허미인과 몇 번자리를 같이 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도 합덕이 하도항탈을 부리고 난리치는 바람에 고리짝에 넣어 생매장당하는 것을 끝내 모르는 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합덕이 먼저 일어나 앉아 있었는데 성재가 일어나 옷을 입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합덕이 흔들어 봐도 성재는 아무 대답이 없었고 축 늘어진 상태였지요. 합덕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히 내시와 어이를 불렀으나 이미 맥박이 멎은 상태였고 사지가 굳어 있었습니다. 성재 유호의 나이 45살, 제위 26년째였습니다. 황태후 왕정군은 급히 자신의 조카인 왕망과 새로 승상으로 임명한 공광에게 황제의 죽음을 자세히 조사하라고 조서를 내렸지요. 왕정군의 조카 왕망은 나중에 성재의 뒤를 이은 애제와 평제가 죽은 후 한나라를 빼앗고 신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왕망입니다. 아무튼 조사를 맡은 관리들은 합덕을 사납게 추궁하였습니다. 합덕은 자신이 성재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무사내들과 저지른 불륜이 마음에 걸리는지라 화가 언니까지 미칠까 보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위에 자신의 음란함을 누설하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음독자살하였다고 합니다. 죽은 성재의 뒤를 이어 성재의 동생인 정도공황의 아들 유은이 황위에 올라 애제라고 칭하고
황후 조비연을 황태후로 존봉하였습니다. 조비연은 날씬한 몸매의 여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작장중무라는 말의 주인공인데, 이 말은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도 춤을 출 수 있을 정도로 날씬하고 가벼운 몸매를 가졌다는 의미이지요. 비연은 물찬 제비라는 뜻입니다. 비연은 실제로 환관 두 사람이 들고 있는 옥쟁반 위에 올라가 춤을 추어 성제를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미인의 스타일을 지칭할 때 쓰는 연수한비라는 말이 있는데, 조비연과 같이 마르고 날씬한 몸매의 미인과 양귀비와 같은 글래머 스타일의 미인을 나누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비연의 작고 가냘픈 몸매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성제가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비연이 춤을 추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자 가벼운 그녀의 몸이 바람에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성제가 급히 그녀를 붙잡다가 비연의 치마폭이 길게 찢어졌는데, 이후 한쪽 옆이나 뒤를 길게 트는 치마인 유성군도 이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가장 같기도 한 이 일화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비연이 춤을 추다 다시 바람에 날아갈 것을 염려한 성제는 그녀를 위해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안에서 안전하게 춤을 출 수 있는 누각을 짓고 칠보피풍대, 즉 7가지 보석으로 장식한 바람을 피하는 누각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비의 여인 조비연과 조합덕이 성제의 다른 후궁들이 애를 갖는 것을 심하게 질투하는 바람에 황제가 됐을지도 모르는 여러 명의 어린 왕자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조비연 자매가 왕실의 대를 끊어 한나라 왕조를 망친 사악한 여자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제가 죽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연은 아이가 없었지만 기원전 7년 애제가 즉위하면서 황태후로 지위가 존봉된 바 있었기 때문에 무사할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고 볼 일이었지요. 한편 황궁에서 쫓겨났다가 자신이 낳은 원제의 차남 정도공황의 아들인 유은이 새황제가 되자 왕정군과 사이가 무척 나빴던 부태후가 다시 장안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태후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이내 새 황제의 권력을 내세워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사실 후궁이었던 왕정군이 단 한 번의 승은을 입어 원제의 아들을 낳고 황후가 되기는 했으나, 부태후 역시 원제의 차남 정도공황 유강을 낳았기 때문에 후계자 자리를 두고 두 사람은 원수 같은 사이였지요. 때가 왔다고 생각한 부태후는 태왕태후 왕정군을 무시하고 그 일가에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피차 세력 다툼으로 입을 피해를 우려하여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서로를 견제하는 쪽으로 타협하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부태후는 왕정군을 힘없는 늙은이라며 대놓고 괄시했으며 왕정군은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기원전 1년에 즉위한 애제가 6년 만인 기원전 7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때 태왕태후 왕정군은 황제의 옥새를 움켜쥐고 급히 왕망을 불러 그를 대사마의 직위에 올리고 중산왕의 아들 유연을 새 황제에 올렸으니 이이가 평제입니다. 왕정군은 이어서 이미 죽은 부태후와 그때까지 살아있던 황태후 조비연, 애제의 남색 상대였던 동현의 세력을 일순간에 숙청했습니다. 지지 기반을 잃은 조비연은 종실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황태후에서 효성왕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가 오래지 않아 서인으로 강등된 후 자살했지요. 성제가 죽은 후부터 왕정군이 부태후와 조비연 등의 세력에 맞서도록 모든 책략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장신궁에서 왕정군을 모시던 반첩여였다고 합니다. 이후 반첩여는 홀로 성제의 능묘를 지키며 그를 추억하는 것으로 일생을 보냈다고 하지요. 최후의 우순자는 바로 반첩여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황제의 사랑을 오래 받지는 못한 추풍선 같은 존재가 되었으나 후대의 많은 시인과 문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추풍선의 여류시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작장중무, 연수한비, 유성군 등 많은 에피소드의 주인공 조비연과 추풍선의 주인공 여류시인 반첩여의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